걷어붙였습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근로 현장을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으로 정윤회 문건을 지목하고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입니다.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비서관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직원 식당을 찾아 식판에 반찬을 직접 담은 뒤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서동을 찾아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건 처음입니다. 집무실도 본부 안에서 참모들이 있는 비서동으로 옮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재창곡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대선 공약을 점검해 앞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총리 지명 이틀 만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각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 예정보다 산학을 앞당긴 겁니다.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강제 리콜 당한 첫 사례입니다. 심장이 멎어 사망 선고를 받은 80대 노인이 영안실에 안수되기 직전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되살아난 노인은 치매 증상이 완화돼 못 알아보던 자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새 정부를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도 새 정부에 대한 집중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다 같이 부르게 한 것과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도록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과제 추진도 속도를 내서 우선 비정규직 줄이는 노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첫 외부 공식 일정도 인천공항공사의 일자리 관련 행사를 택했습니다.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행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환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출산이나 휴직 같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을 기관 평가에서 가점 대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우리 내수를 살리고 그것이 다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문 대통령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과 악수 요청에 적극 응했습니다.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어느 현장이든 찾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인천공항같이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31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걱정하면서 박봉과 차별을 견디고 있죠. 이들 비정규직의 실태를 손수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가 요란한 컨테이너 벨트 위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 쓰레기를 쉴 새 없이 분류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계약서 다시 쓰거든요.
하루 8시간이니까 155만 원짜리 받아요. 그거 갖고 보험 들고 저희 생활해야 되고 너무 어렵죠. 육체적인 고통은 심하고. 이들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년마다 이제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입찰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공공부문의 경비, 시설관리, 식당일, 청소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와 파견, 용역을 합쳐 모두 3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임금 수준도 낮아 정규직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은 지자체가 30곳에 달합니다. 인력 재정 경영평가 등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죠.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는 기관과 자치단체는 저는 차기 년도에 인센티브 방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낼 경우 민간 부문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감하게 하는 조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으로 정윤회 문건을 지목하고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SBS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최 씨 남편이자 비선실세라는 정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 10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정보를 교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민정과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 규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 수석은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먼저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비서관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고 민정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어제 함께 언급한 세월호 참사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태 전 특별조사위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건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리포트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당시 정윤회 문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정당하게 폭로를 했는데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간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 최순실 사건 수사를 통해서 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 실세의 존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인 비선 실세 의혹은 추적하지 않은 채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폭로자인 박관천 전 경정을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 혹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개입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네, 사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도 이 정윤회 문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순환 검찰총장인데 이 김순환 오늘 사표가 수리됐죠? 예, 이제 15일자로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네, 예.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 당시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조직을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이후 특검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그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는데 네. 이 부분 역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당장 검찰의 재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재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민정수석실에 남아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보겠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 비서관 진용도 짜이지가 않았고 행정관들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집무실도 본관에서 참모들이 있는 비서동으로 옮겼습니다. 소통을 강조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식권을 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 여민 2관에 있는 직원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판에 반찬을 담고 메밀국수도 다른 직원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 3,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사흘째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비서동을 찾아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지 못했다. 장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실이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은 아예 또 다른 비서동인 여민 1관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까지는 직선거리로 500m 정도. 이 물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도 줄여 참모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서동의 명칭도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바꿨는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해온 문 대통령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청와대 관저에 입주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지금 들으신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재창, 그러니까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합창단만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보훈단체, 안보단체들을 비롯한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래를 5.18 기념식 재창곡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 의미를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9년 12년 동안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제창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연단의 합창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영화에 등장한 노래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야권과 5.18 단체들이 반발했고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민자 투쟁할 때 하루에 10번 넘게 이 노래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 어디에도 종북 내용은 없고. 2011년에 취임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야당은 박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3차례나 발의했고 유족들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박 처장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야, 가면 어디니 말라고!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 그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박 처장의 사표를 어제 수리했고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통합과 협치의 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즉각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의 역사 교과서의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노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노 기자, 국정 교과서 폐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가 국정교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산해야 될 적폐 1호라고 국정교과서를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네. 오늘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재작년 10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정교과서는 이제 폐지되고요.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집필진을 구성하고 쓰는 책을 말합니다. 네. 검정교과서는 이제 민간 출판사들이 펴내는 건데 교과서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부가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또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집필 기준을 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비해서는 자율적인 집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국정 안 쓰고 검정교과서 쓰게 되는 겁니까? 네, 국정교과서 폐지는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련 고시와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데요. 네. 교육부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실 이미 이 고시 수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관련 고시에서 국정교과서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데요. 다음 주 중 교육부 차관이 결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에 투정고시 개정안 등 조속한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이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오기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교육부는 네. 어쨌든 관련 절차나 일정 등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이른바 전화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에는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호주 텀블 총리에 이어 영국 메이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 나라 정상들로부터 취임 축하 인사를 받고 북핵 해결과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전화를 통한 정상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신속히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한반도 주변 4강엔 특사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미국 특사엔 참여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중국 특사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러시아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특사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정부 출범 초기 관계 설정이 중요한 미국과 중국 대사 임명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대사엔 노영민 민주당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주미대사는 정의용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여는 경제협력 포럼에 우리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어제 한중 정상의 전화통화에 이어서 양국관계 복원의 또 다른 신호인 셈입니다. 대표단은 중국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할 걸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중국으로 떠나는 정부 대표단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같은 당 박광온, 박정 의원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으로 구성됐습니다. 1대1로는 육상과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인데 시진핑 주석이 힘주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진핑 주석과 어제 통화를 하시면서 시진핑 주석께서 저희 대통령께 요청을 하셨던 사안이고요. 원래 중국은 포럼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등 다른 나라에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사드 문제 때문에 갈등하던 한국은 빼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데 반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중국은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를 초청했습니다. 때문에 대표단은 방중 기간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와 접촉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사드 특위가 사드 배치에 관해 국회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히고 나서 정부와 여당 양쪽에서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29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
북한에서는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대북 제재에 관한 북중 간 접촉 내용도 주목됩니다. 박병석 단장도 포럼에서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의 접촉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청와대가 대선 공약을 점검해서 앞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공약집입니다. 4대 비전 12대 약속 아래 201개 실천 과제가 포함된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들 과제 중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건 추려내고 우선순위와 집행 시기를 정해 5년간 국정계획을 짜는 게 새 정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선 취임식 전까지 운영되는 인수위가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부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수위를 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 인수위 기능에서 인사나 취임식 준비 등은 빼고 정책 점검만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한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 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인수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 직접 정책 제안을 받고 국민과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민위원을 추천받아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과 함께 향후 정책의 큰 방향이나 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국민 참여 방식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새 정부 청와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정책실장이 부활한 겁니다. 정책실의 구성도 3수석 2보좌관 체계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와 같아서 참여정부 2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수석실을 폐지 흡수해서 권한이 더 커졌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형식상 대통령 비서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밑에 있긴 하지만 같은 장관급입니다. 따라서 정무와 인사는 비서실장, 경제와 사회정책 전반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로 해석됩니다. 두 분 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실은 일자리, 경제, 사회 등 3수석에 경제와 과학기술 2보좌관 체제로 구성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도 경제, 사회, 혁신관리 등 3수석에 경제와 정보과학기술 2보좌관 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유사한 조직에 익숙함을 느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던 국가안보실은 명칭을 유지하되 조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외교안보수석이 따로 있어 정책을 맡고 국가안보실은 주로 위기 대응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선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고 기능을 국가안보실 산하로 옮겨 안보실이 막강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됐습니다. 안보실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신설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상호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북핵 완전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포괄적 추진이란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총리 내정 이틀 만인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정보다 사나흘 정도 앞당긴 건데 아무래도 내각 구성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문 요청서에는 총리 지명 취지를 담은 사유서를 비롯해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병적 기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됐습니다. 국회는 청문 절차를 2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전남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검증 대상으로는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탈구돼 수술을 받았고 이후 2차례 재검에서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이 내려지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당시 최종 정밀 신검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해달라, 현역이 어렵다면 공익근무 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리실은 의학적 전문 지식에 따라 면제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답변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정치부 남승모 기자와 함께 새 정부 인선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예. 이렇게 이낙연 총리 인준동의안을 빨리 보낸 것도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제 시급한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내각 구성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럼 내각이 구성되려면 아무래도 장관 인선이 필요할 텐데요. 네. 당장 장관 인선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잘못 인사검증이 돼서 낙마할 경우에는 초기 정부에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장관 지명을 총리 인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시작할지 이것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명 자체를 말이죠. 예. 자, 하마평은 굉장히 무성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름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뭐 신문 지면 언론 할 것이 요즘 뭐 그런 네. 걸로 굉장히 넘쳐나는데 먼저 부총리급부터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에는 조윤재 교수와 이용섭 전 의원이 거론이 되고요. 예. 하마평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이력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외교장관에 이수혁, 정의용 전 대사가 나오고 국방장관에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과 백군기 전 의원이 거론이 됩니다. 정의용 전 대사는 아까 리포트에는 주미대사로도 거론이 됐고 지금 또 외교장관으로도 거론이 됐고 상당히 중용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외교 정책 라인을 예. 짠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네. 있거든요. 자, 장관은 어차피 그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지만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좀 빨리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차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관을 새로 뽑아서 이 차관 중심의 어떤 내각을 이끌어갈 생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청와대 인선이 먼저 아니겠느냐. 청와대가 지금 몇몇 수석밖에 없어서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데 예.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따라서 아무래도 청와대 인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차관 인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선 속도를 내야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잖아요,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인사수석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계속 회의하느라 도대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겠죠, 미안하다. 아무래도. 예, 이럴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은 역시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신설된 정책실장 그리고 예. 확대 개편된 국가안보실장에 안보실장. 과연 누가 갈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삼철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 셋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금 예상하고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네, 삼철 일단 먼저 삼철이 누군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이 셋입니다. 예. 이름이 전부 다 철로 끝나죠. 그래서 삼철이라고 불리는데 당연히 요직 맡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호철 전 수석은 정권 교체됐다. 나 할 일 다 한 것 같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바로 동유럽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외곽에서 다른 역할을 할지 이게 아직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하마평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당에 남아서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두 물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80대 환자가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살아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종합병원. 지난 9일 말기 신장질환과 급성 폐부종을 앓아오던 82살 김모 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심장이 멈춰 1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당직 의사는 낮 12시 40분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없고 그리고 신경계 반응이 없고 그런 걸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사망 상태라는 거를 걱정을 한 상태였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 영안실로 옮기려는 순간 장례식장 직원이 김 씨의 몸 위에 덮인 천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김 씨가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의 가족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뻔했다며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억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서 같은 얘기고 이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살아난 김 씨는 도리어 치매 증상이 완화돼 못 알아보던 자녀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자가 호흡을 하고 있고 스스로 식사를 할 만큼 상태가 호전돼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심전도 검사 시 접지가 잘 안 됐거나 약한 맥박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새벽에 할머니 혼자 끌던 폐지 수레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넘어졌습니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길 가던 여대생들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앞 도로입니다. 여대생들이 할머니와 폐지가 쌓인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끈으로 묶인 빈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으면서도 할머니가 든 짐을 더 달라고 합니다. 폐지를 너무 많이 담은 수레가 도로 한가운데 넘어지자 이를 본 대학생들이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 밤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같이 다 뛰어가가지고 바로 도와드리게 됐어요. 할머니와의 동행은 약 30분 정도. 순찰 중 이 장면을 발견한 경찰관도 힘을 합칩니다. 안전을 위해 순찰차는 뒤를 따라갑니다. 할머니는 여대생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재활용 센터까지 폐지와 재활용품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 한가운데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바래다주는 경찰차 안에서 셀카를 찍는 발랄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쏟아지는 관심에 어색해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뿌듯하고 이런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하라며 할머니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낮 승용차가 아파트 상가로 돌진해 1층 학원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했던 한 명이 숨지고 학원 안에 있던 어린이들을 포함해 8명이 다쳤습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언덕을 오른 승용차가 앞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후진한 뒤 화물차를 들이받고는 무서운 속도로 30m 떨어진 상가를 향해 돌진합니다. 1층 학원을 덮친 차량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날벼락을 맞은 학원은 유리파편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전 서구 가수원동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02살 손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인 딸 손 씨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학원 안에 있던 어린이 4명과 선생님이 유리파편을 맞는 등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쾅쾅 소리가 나길래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내다봤지. 그러더니 갑자기 쌍라이트를 켜고 막 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더라고 막. 경찰은 손 씨가 운전 조작 미숙으로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차 충격이 되고 나서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진했다가 직진을 바로 나가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크게 다친 어린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수도권 바로 아래 충청남도가 이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연중기획 공기는 생명이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마을입니다. 정유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연기에 주민들은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머리 아프고 더군다나 이 안개 끼고 날 흐린다는 더하지. 당진 제철공장 근처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못 열어놓고 빨래 바깥에서 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16%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은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1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비 사업장 수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발전소와 제철, 정유업체 등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도 절반 이상인 29개가 몰려있고 상반기 중에 3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경경 보전법을 수도권 대경경 특별법만큼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배출량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2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직원이 제보한 차량 결함 의심 관련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토대로 국토부가 조사를 벌여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 리콜이 결정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리콜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의 최고급 차량인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포함해 산타페와 소나타 등 12개 차종 23만 8천 대입니다.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됐고 투싼과 산타페 등은 R 엔진의 연료 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LF 소나타 등은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 불량으로 강제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회를 거친 뒤 강제 리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시행되었었는데요. 신정부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정서 변화가 있었고 이번 강제 리콜 결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 기아차 측은 리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에 대고객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현대 기아차가 결함 은폐 시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제보받은 결함 의심 사례 32건 가운데 전자식 조향장치, 경고 등 점 등을 포함해 9건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시행하라고 현대 기아차에 권고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새 정부를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도 정부에 대한 집중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이경훈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후보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주장했던 보수 재결집을 내세웠습니다. 재결집으로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친북 좌파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강력한 제1야당을 구축해서 국민을 위해서 철저히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 후보 측은 미국에서 보름 정도 머물고 돌아올 것 같다며 정확한 귀국 시점은 국내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후보가 전당대회 전 귀국해 당내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새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정 이념과 세력에 집착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를 다시 몰고 가는 일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고도 단호한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논란이 있었던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의 복당을 확정하고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도 풀었습니다. 제1야당으로 몸집 키우기, 새 정부 견제를 위한 전열 정비 차원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대선 후 첫 의원총회가 제1야당의 진로와 계파 갈등 봉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대선 후 정계 개편론으로 들썩이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팀 김정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각 정당들 모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먼저 민주당 쪽 보시죠. 이 국민의당과 한 뿌리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과의 분당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향후에 어떤 시점과 어떤 방법이 동원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인데요. 최소한 과반, 그러니까 150석은 넘게 확보를 해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의석이 40석이니까 합치면은 160석이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통합은 군불대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통합론은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중도 진보, 중도 보수로 정체성이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8월 말 전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서 의석 60석의 중도 3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이 안철수 전 후보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네, 중도 진보, 중도 보수를 합치자라는 건데 그럼 바른정당의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이 제안 뒤에 이 주승용 원내대표를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 바른정당 내부 의견은 반반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위적인 통합 논의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능성을 전혀 끊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우리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귀뜸도 했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양쪽의 구애를 받고 있네요. 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이 대선에서 이 보수 복원에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이제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좀 이루고 싶어 합니다. 오늘 출국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 분들이 좀 더 많이 돌아와서 보수 대통합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론을 정리를 하면 양당 체제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3당으로 정립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다당 형태가 유지되느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재벌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징적인 조치로 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호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말 재개 반발로 폐지했던 공정위 조사국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국은 재벌의 부당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전담 조사해 이른바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공정위는 당장 조사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롯데, CJ 등 6개 그룹이 주요 개혁 대상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도 대거 도입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사주 지분 요건 강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들이 불필요한 문호발식, 선단식 경영에서 전문화된 날렵한
재벌 체제로 바뀔 것이고 그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 진입 퇴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계도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평창 올림픽 준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조직위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나 강원도를 방문해 평창올림픽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평창 조직위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부족으로 그 규모는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재정 달성 문제는 저희 혼자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정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하고 상의를 드릴 예정이고 문 대통령의 평창 5대 구상대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올림픽 분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북한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120개국 250여 명이 참석한 세계 스포츠 기자 총회를 평창에서 개최해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성공 개최의 관건인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안간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야구에서 LG가 7연승을 질주하며 선두 탈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투수진과 수비진의 철벽 방패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시즌 직전 에이스 허프와 마무리 투수 임정우가 부상으로 이탈해 LG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듯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나머지 투수들이 허프와 임정우의 공백을 잊게 만드는 호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FA 이적생 차우찬과 데뷔 7년 만에 꽃을 피우고 있는 임찬규, 고졸 2년차 김대현이 선발진의 위력을 높였고 구원진에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신정락과 최동환, 진해수 등 중고참들이 확 달라진 구위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형종과 양석환, 김용희 등 세대 교체를 이룬 젊은 야수들은 팀 최소 실책을 기록하며 투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LG의 팀 평균 자책점은 2.72로 1986년 5비의 2.61 이후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이외의 선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이나 능력을 더 이상 보여줬고요. LG의 철벽 방패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에이스 허프가 1군에 등록해 한화전에서 마운드를 밟았고 임정우도 복귀를 눈앞에 뒀습니다. 최근 7연승으로 2위로 올라선 LG는 다음 주 선두 기아를 만나는데 시즌 초반 판도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결승으로 이끈 펠라인의 헤딩골 장면 준비했습니다. 레시포드 선수의 택배 크로스가 일품이었습니다. 공기가 많이 습해져 있습니다. 밤사이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서울과 일부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내리겠고 일부 지방에서는 우박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맑아지겠지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쓰러진 폐지 수레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운 대학생들 소식 보셨죠?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이런 미담을 접하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구한 이웃,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구하고 중상을 입은 시민, 그리고 초인종 의인까지. 이런 작은 영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